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 사퇴하며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을 가겠다고 밝혔는데요. 한 대행이 내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오늘과 내일 투표로 대선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두 분께 인사드리기 직전에 오늘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 의견 소식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 발의 소식을 먼저 전해드렸는데 이 두 탄핵안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반응도 다르고 시점이라든지 배경, 결과 등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좀 의견 여쭙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매를 벌고 있다라는 총평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최상목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에 대한 어떠한 절차적 논리적 명분도 확보하지 못한 채 그야말로 이재명 전 대표,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과에 대한 일종의 분풀이로 연쇄 탄핵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권력을 맡기면 이런 위험하고 과격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다라는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 대선 국면에서 최상목 대행이나 심우정 총장에 대한 탄핵안 이야기가 일부 강경파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는 조금 나왔습니다만 당 지도부나 의원총회에서 합치된 의견이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갑자기 본회의 보고까지 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재명 후보 재판에 대한 보복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일 수밖에 없는 정황이 상당히 짙습니다. 그런데 이 190여 석을 가진 야권이라고 해야겠죠. 얼마 전까지는. 네, 이 민주당 자체 의석으로만 해도 180석에 육박하는데 이런 정당이 고위공직자와 국정운영 책임지는 그리고 수사기관의 장을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손바닥 뒤집듯 손쉽게 탄핵을 했다 말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또 놀라움과 충격, 경각심이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 같고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겸허하고 낮은 자세를 취해도 될까 말까인 상황에서 이렇게 보란듯이 사법부를 겁박하고 고위공직자를 탄핵하는 식으로 답안지를 내놓는 것은 명백한 오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께서 회초리를 때림으로써 알려줘야만 할 것 같습니다. 강도 높은 비판 주셨는데 평론가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좀 당황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공격 포인트가 좀 노출된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좀 만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윤석열, 한덕수 체제의 정당성의 문제 제기와 그다음에 내란 종식 프레임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거죠. 탄핵 사유가 충분하느냐 이것이 이제 또 논란이 될 것이고요.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쪽의 이야기가 중론이 되면 탄핵 내지는 탄핵 권한의 남발, 남용 논란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권력과 권한에 대한 절제가 부족하다는 어떤 인식을 중도층에 심어줄 수 있고 좀 전에 우리 장해찬 최고가 이야기한 권력이 독점적으로 주어졌을 때 과연 그 우려가 없겠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추진해서 과연 실익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오늘 있었던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법원에서는 2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라면서 사건을 돌려보낸 건데 이 결정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많은 법조인들이 상식적으로는 예상했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선이라는 중차대한 정치적 이벤트가 끼어 있었기 때문에 상고기각 무죄를 예상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이지 철저하게 법리만을 따졌을 때 제 주변의 많은 법조인들은 하나같이 이건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논리 등을 그대로 다 채택을 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를 준 부분은 전부 다 유죄가 나왔고요.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준 김문기 전 차장 관련 발언은 또 역시나 일부 무죄 취지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2심의 법리 해석이 틀렸다. 그리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의 판결이 옳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증명한 셈이죠. 아시다시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강력한 구속력이 있습니다. 2심 서울고법에선 대법원 판결에 맞춰서 이 양형과 유무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유죄가 확정되었다. 남은 것은 선고와 형 실효 시점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정치에서 재판을 받는 분이 그리고 유죄가 강력하게 의심되는 분이 대선에 나올 상황이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법원 입장에서는 5월 11일 대선 후보 등록이 끝난 뒤에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되면 더더욱 큰 정치 개입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앞당겨서 이런 판결 선고를 내림으로써 이제 민주당에게 선택의 공이 넘어간 거죠. 유죄가 확정된 게 다름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 교체를 하지 않을 것이냐. 이 무거운 책임과 무거운 질문이 이제는 법원이 아니라 정치권, 특히 민주당으로 향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한 것 평론가께서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뭐 개인적인 판단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취재를 중심으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왔죠. 근데 오늘은 뭐 결과가 나왔으니까 좀 개인적인 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기본적으로 1심에서 무죄 또는 100만 원 이하의 형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유죄가 나오더라도. 근데 1심 유죄 판결의 형량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것을 무죄를 주거나 형량을 많이 낮추지 못하는 이 두 가지의 방법뿐이 없었다고 저는 보는데요. 2심에서 그 정도 형량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판단이 배경에 저는 깔려 있었다고 보고 그러면 그때의 판단은 이것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일단은 무죄를 줘서 상급심으로 올려보내자라는 판단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추정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대법에서 파기환송해서 고법에서 형량을 조정할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인 사석에서는 제 만나는 사람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곤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과 좀 일치하는 결론이 좀 나왔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동안 왜 그러면은 그런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빨리빨리 하지 않고 이렇게 국민들이 굉장히 어떠한 판단을 앞두고 있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 와서 용기를 냈느냐. 그러면 그것을 국민들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감정을 채 누그러뜨릴 시간도 없이 선거에 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선거 개입 어떤 논란을 자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사법 자제라는 그 중요한 이벤트를 두고서 사법 자제라는 부분에서 비판받을 부분이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법 앞의 평등과 사법 독립이라는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존중을 합니다만 그걸 생각했다면 법원에서 이렇게까지 질질 끌어서 판결할 일은 아니었다는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12명 중 10명의 대법관이 고 김문기 씨 관련 골프 발언 그리고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례적으로 좀 심리가 빠르지 않냐라는 분석도 많았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대법원이 직접 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배경일까요? 일단 저는 두 가지 요소를 좀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날짜로 보면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의 결론, 선고까지 빠른 시간이지만 재판에서 중요한 건 날짜보다 기일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과거 경기도지사 때 친형 강제 입원 발언으로 대법원까지 간 적이 있잖아요. 그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 환송 판결이 나오면서 구제가 됐었죠. 권순일 전 대법관이 연루되었다 하는 그 사건인데 그때 전원합의체 기일이 딱 한 번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일의 숫자로 따지면 그 당시 전원합의체에서 무죄로 파기환송한 것보다 한 번 더 기일을 잡은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심리가 졸속이다라는 것은 그 당시 무죄 줄 때 한 번은 괜찮고 유죄 줄 때 두 번은 졸속이냐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법원에서 어쨌거나 원칙에 맞춰서 재판 결과를 빨리 낸 것은 이 대선이라는 정치 스케줄, 여의도 일정에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사법부의 의지가 저는 비춰진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사법의 정치화 내지는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여러 언론과 국민적인 비판 의식이 상당한데 사법부의 일정은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원칙대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대선 후보 등록이나 본격 선거 운동이 개시되기 전에 대법관들의 판단이 모아질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사실 파기환송을 통해 2심으로 내려갔을 때 6월 3일 최종 대선 선거일 이전에 이 고등법원의 새로운 유죄 판결과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나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다소 낮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법원의 시간이 따로 있다. 우리가 여의도 시간표 때문에 자고우면하지 않겠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번 판결 속도가 좀 빨라진 데 대한 의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렇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얘기한 부분 그리고 빠른 심리에 대한 대법원의 직접적인 입장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글쎄요, 뭐 대법원 입장에서는 대법원장이 그동안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대법원을 대표하는 대법원장의 입장을 대신해서 그런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 신뢰가 높은 상황이라면 그거에 대한 이런 논란이 없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보여줬던 사법부의 모습이 그렇게 사법부 신뢰가 높은 상황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어쩔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런 판결 자체를 정치 판결, 졸속 판결, 사법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지층을 중심으로 나오는 목소리예요. 근데 지지층을 중심으로는 아직 이 감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무엇을 노리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그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후보로서 레이스를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법적인 현실을 바꾸는 그런 행위는 일어나지 않을 거거든요. 그건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인 어떤 레토릭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과 관련해서는요. 2심에서는 그 말을 한 사람의 어떤 의도와 이런 것을 중심으로 바라봤는데 대법원의 판결은 이것은 공직선거법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권리가 보호돼야 된다. 정확한 판단을 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의 권리가 보호가 돼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유권자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이냐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판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점 자체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판단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새롭게 형량이 정해지면은 이 후보가 재상고할 가능성도 있고요. 앞으로의 절차들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우선은 대법원에서 이 소송과 관련된 서류가 서울고법으로 송달되면 바로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예. 이 재판 결과는 정해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2015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 대법원에서 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을 때 1심의 양형에 영향을 받아야 한다, 귀속되어야 한다라는 판례가 있거든요. 그 판례대로라면 2심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1심 양형 그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 측과 민주당에서는 6월 3일 이전에 서울고법에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이나 뭐 송달 거부 등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간 끌기 작전에 돌입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설령 6월 3일 이전에 서울고법에 새로운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재판 지연이나 사법부 비판, 시간 끌기 작전 등이 국민 눈에 과연 어떻게 보이겠는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때는 사법부에게 경의를 표하고 법관들을 존중하고 우리가 법치주의를 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던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판결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그게 또 국민들에게 강력한 내로남불 프레임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은 커지게 될 것 같고요. 지난 2심에서 이번 대법원에서 파기된
이재명 후보의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 같은 경우는 이번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는 배당에서 자동적으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서로 다른, 그러니까 전혀 다른 재판부가 이 재판을 하게 되고 그때는 2심 재판부의 개별적 의견보다는 대법원의 어떤 최종 판결에 구속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이건 유죄 확정이나 마찬가지다 말할 정도로 결과는 사실상 정해져 있다고 봐도 무리한 논평은 아닐 듯 싶습니다. 네. 앞으로의 재판 절차 어떻게 예상하세요? 재판 절차가요, 굉장히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일단은 대법원의 재판이 이례적으로 빨랐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대법원의 모습을 좀 존중하기 위해서 내지는 뭐 그 동조하기 위해서 좀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뭐 그동안의 통상적인 어떤 전례를 보면 최소 수개월에서 1년까지 걸려왔거든요. 예. 그래서 또 이례적이다라는 말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할지 그것도 잘 판단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사법부를 하나의 조직으로 보지만요, 검찰과 다르게 검사 동일체 이런 게 없습니다. 사법부는 법관 하나하나 내지는 재판부 하나하나가 독립된 재판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이 되면 고법에서는 유죄 취지는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지만 형량은 독자적으로 또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죄 취지라고 해가지고 꼭 100만 원이 넘는 형량이 나올 것이냐, 그것은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전 질문에 답변을 들었듯이 예. 저는 개인적으로 최초의 1심에서 취재를 하고 제가 의견을 좀 이렇게 정리할 때 대부분의 의견이 1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보는 의견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 서울고법에서는 뭐 빠르게 나오든 늦게 나오든 100만 원 이하의 형량으로 정해질 가능성도 굉장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이것은 국민들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현재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 레이스를 뛰는 건 가능한데 이 사법 리스크의 부담은 상당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모든 언론과 기자분들이 현장에서 이재명 대표 만날 때마다 예. 이 질문을 하겠죠. 지금 유죄 취지 판결이 나왔는데 법원 판결 존중하느냐?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사법부의 여러 판단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굉장히 강하게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2심 재판부 판결은 존중한다라고 했는데 3심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도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 사법 리스크 측면에서 가장 까다로운 질문이 이재명 후보가 가는 곳마다 따라붙게 될 텐데 바로 예. 이겁니다. 만약 당선이 되어도 재판 계속돼야 됩니까? 중단돼야 됩니까? 혹시 대통령의 권력으로 재판 중단을 일으킬 의향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대답하기 참 어렵겠죠. 재판이 계속돼야 된다라고 말하면 당선이 되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대통령직 날아가게 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수천억을 들어서 대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고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 중단된다라고 말하면 아니 대통령 권력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판을 중단한다고? 국민 정서, 국민 눈높이와 반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도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 대선 기간 내내 그리고 특히 TV 토론에서 상대 진영 후보자들을 만났을 때 날카롭게 이재명 후보를 겨눌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무죄나 상고 기각이 되었다면 또는 대법원 판결이 대선 레이스 이전에 나오지 않았다면 받지 않았을 날카롭고 어려운 질문들이 이제 주어지게 되었다. 예.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도 국민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텐데요. 우리가 맨 처음 질문 받았던 것처럼 고위공직자에 대한 분풀이성 탄핵으로 민주당이 정치적 대응을 계속한다면 국민들의 경각심과 견제의식 또한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재명 후보 민생 행보를 이어갔고 뭐 앞으로도 민생 행보는 계속 이어갈 텐데 그럼에도 장혜찬 위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묵직한 질문이 계속해서 좀 부담스럽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 조금 더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여론에 이미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만 남는 거냐면 이것이 피선거권을 상실할 상황이냐 아니냐 이 판단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법에서 피선거권을 상실할 정도인데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공격을 해오지만 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100만 원 이하의 결론이 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피선거권 상실과는 관계없는 형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만 남게 되는데, 그것은 일부 좀 부담스러워진 부분은 있지만 대부분이 이전의 여론에 이미, 그리고 국민의 판단에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더군다나 국민의힘 쪽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그리고 이전 정권의 실패와 관련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책임지지 않는 정치 세력에 대한 심판이 우선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심판이 완료가 된 이후에나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둘러싼 논쟁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만약에 대선에 당선이 된다면 좀 가정해 보겠습니다. 남은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될 것인가 하는 부분과 관련된 건데요. 이렇게 대통령 당선 그리고 형사재판 진행 상황이 맞물려서 진행된 거는 뭐 이전에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2017년에 민주당 인사들이 내놓았던 공식 발언을 좀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나왔는데요. 그 당시에 홍준표 후보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뭐 유죄 취지 판결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네. 판결을 하나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을 뛰다 보니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들과 공직 당직자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유시민 작가 이런 분들이 재판 걸려 있는데 국민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투표하겠느냐, 그리고 대통령 당선되어도 그 재판은 계속 되어야 한다라고 수많은 공적 발언 등을 남겨놓았습니다. 이게 지금 기사로도 검색이 다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홍준표 후보 대상으로는 대통령 되어도 재판 계속 할 거다라고 막 밀어붙였던 민주당 정치인들이 아직도 다수가 버젓이 지금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예외다. 이건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죠. 헌법 84조에 나오는 불소추 특권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대통령 당선 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한다는 공식적인 법원 내 내규나 법안 같은 경우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건 아마 굉장한 논란거리가 될 것이고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될 텐데, 지금 한덕수 전 대행이 사퇴하기 전에 지명했던 두 사람의 헌법재판소 지명 후보자 같은 경우는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당연히 지명이 취소되겠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본인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 이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게 한다면 국민적 저항이 엄청나게 거세게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그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의 당선 이유 사항까지 가정하는 게 너무 앞서 나간 이야기는 합니다만 대통령 권력을 무자비하게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행사하지만 않고 그냥 놔둔다면 서로 당선이 되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피선거권 박탈령이 확정되면서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 대다수 법학자들과 법조계의 중론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사건의 적용이냐 아니면 이전에 진행되던 사건에도 적용을 할 것이냐, 헌법 제84조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놔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여러 번의 탄핵 사건을 겪으면서 헌법재판소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국민의 신뢰에 기반한다는 겁니다. 국민의 신뢰에 기반해서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재명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당선이 됐을 시에 이 불소추 특권을 어떻게 볼 것이냐도 이거와 연동돼서 저는 판단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당선이 된 이후의 행보가 국민 지지가 상당히 높고 국민 신뢰가 굉장히 높다면 저는 이 입법 취지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해가지고 판단을 할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을 굉장히 지지가 높고 국정 운영이 잘 운영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끌어내려가지고 국민의 이익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반면에 국민의 신뢰를 만약에 잃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의 신뢰를 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판단을 해서 국민의 이익을 오히려 증진시킬 수 있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양쪽으로 다 해석이 지금 가능한 논란이 굉장히 큰 상황이지만 예.
사법부에서는 그 당시에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 선고가 나올 당시에 간담회를 진행 중이었고 간담회 종료 후에 선고 내용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 분께 질문 드리기 전에 먼저 이재명 후보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또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네, 이재명 후보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서 얘기한 걸 두 마디로 요약을 하면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 또 하나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은데 평론가님 이거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의 상황은요. 법적인 상황과 정치적인 상황이 두 개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본인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기는 쉽지 않다. 승복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동의하거나 찬성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조국 개혁 혁신당 대표가 2심 선고 이후에 출마를 했죠. 그래서 정치적인 판단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2심이 피선거권 박탈형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정치적인 국민의 신뢰를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발언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국민의 의사가 법보다 위에 있다면 그냥 지지율이 조금 높거나 당장 인기가 많은 인물들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다 면죄부를 받는다고 해석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리 특정 세력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또는 연예인이든 그 누구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을 어겼다면 그에 걸맞은 처벌을 받는 것이 우리 사회가 어렵사리 합의한 법치주의의 원칙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재명 후보 스스로 과거 본인의 SNS나 공개 발언을 통해서 판결은 법원이 내리는 것이고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강도 높게 여러 번 낸 적이 있는데 왜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을 때는 법보다 국민이 먼저다. 내가 지지율 지금 많이 받는 유력 대선 후보니까 나는 법 위에 서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건지 만약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고 대한민국의 어떤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된다면 헌법이나 여러 실정법들도 자신들 정치 세력의 이익에 맞게 마구잡이로 바꾸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저 영상을 보니까 더 깊게 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인기가 많고 아무리 지지율이 높아도 우리 법을 어기고 잘못을 했다면 처벌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 동안 진통을 겪으며 합의한 원칙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의 반응을 좀 살펴보면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서 대법원의 쿠데타다,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 어떻게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이제 정치적인 주장이에요. 지금 상황 속에서 출마의 명분을 이어나가고 강화하려는 그리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황이 모범적이진 않아요. 정치 지도자는 보다 도덕적인 어떤 수준 이것을 높여서 국민들이 그것을 따라가게 하는 게 보다 바람직하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정치 상황은요. 지금은 국가 실패가 일어나도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세력이 집권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 대적할 만한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뽑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처벌을 안 받을 방법이 없어요. 형이 되면.
그거는 뭐 무리한 말씀이고요. 그거마저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건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하면은 법이 무력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여기에서 국민의 의사라는 것은 선거를 앞두기 때문에 선거의 결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 여론조사 뭐 이런 걸 통한 국민의 의사의 확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서의 결론을 의미하는 건데 선거에서의 결론은 입법보다 위에 있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국민의 어떤 합의, 국회의 합의가 곧 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회의 합의보다도 국민의 합의는 훨씬 더 그 상위 개념과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부여할 정도의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의 정치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받아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상대 진영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내가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예, 민주당의 비판적인 반응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너무나 예상했던 반응입니다만 글쎄요.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내내 SNS에 쏟아낸 격한 발언들을 보면 단순히 사법부의 판결을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민주당의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한 달 있다 두고 보자 이것들아 뭐 이런 식의 발언들. 그러면 한 달 있다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당선되면 법원을 가만두지 않고 복수하겠다는 건가요? 사법 쿠데타라는 무지막지한 발언. 그리고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까지도 내란 세력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는 그런 발언들이 민주당 주요 국회의원들의 SNS에 오늘 무더기로 올라왔거든요. 네. 물론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들 때 정치권에서 비판을 합니다. 다만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오늘 민주당 의원들의 이 사법부 규탄, 특히 대법원 규탄 발언들을 보면 그 정도가 너무 넘었다. 그리고 민주당의 고위 당직자는 방송에 나와서 이제는 삼권 분립을 그만할 때가 됐다는 발언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삼권 분립 그만하면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뭐 입법부고 사법부고 다 관할해서 통치하는 독재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건가요? 유신으로 회귀하겠다는 건가요? 이런 주장을 민주화 세력의 정통성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민주당의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한다는 게 조금 해도 너무한 일인 것 같고 저는 대법원을 비판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보수 진영도요. 마음에 안 드는 판결 나오면 법원 비판해요. 저희도 헌재 비판하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 우리가 법치주의에서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비판할 수 있지만 그 선을 넘어서 뭐 삼권 분립을 위협한다던가 뭐 이 사법 쿠데타니 이게 내란의 연속이니 뭐 한 달 있다 두고 보자. 이런 발언은 국민 누가 봐도 눈살을 찌푸리기 때문에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 민주당 지도부가 의원들의 개별 행동에 대해서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반면에 국민의힘 김문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고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후보 교체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당연히 후보 교체 안 하겠죠. 그렇지만 당위적으로 옳고 그름을 놓고 봤을 때 헌법 84조가 어떻게 해석될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예. 만에 하나라도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대법관들의 다수 의견 내지는 헌법재판소의 의견이 나오게 된다면 이재명 후보는 당선되어도 6개월 이상 임기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너무나 큰 혼란과 국익의 손실을 맞이하게 되고 국제사회에서의 신용도도 추락하게 되겠죠. 그리고 수천억의 세금을 들여서 대선을 6개월 만에 또 치러야 되는데 유권자인 국민들은 무슨 잘못입니까? 5월 1일입니다. 5월 11일 후보 등록까지 열흘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정당이라면 물론 쉽지 않겠지만 경선에 출마했던 김동연 후보나 김경수 후보 중에 차석 투표자, 이 경우에는 김동연 후보가 될 텐데요. 후보로 내세우는 조치 등을 얼마든지 의원총회나 민주당의 전국위원회 등의 비상기구를 통해서 결정하고 공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의 정치 지형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도의적으로 6개월밖에 임기를 못 채울 것으로 예상되는 대통령 후보로 인정하고 대선을 치르는 것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힘과 주요 후보들은 후보 사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수순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후보직 사퇴해라 또 후보 교체 없다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는데요. 정치가 모범을 보이려면 이런 경우에는 후보가 결단을 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지금의 현실을 우리가 지금 보면 이런 겁니다.
국민과 당원이 그런 사법 리스크를 알고 선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네. 왜 알고 선출했냐? 저는 뭐 방송에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해왔습니다만 또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다수의 당원과 국민이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선출을 했어요. 그건 네. 뭐냐? 이미 아는데도 선출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 상대가 훨씬 더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세력이 하고 있는 어떤 정치의 행태들이 훨씬 더 심판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구로서 일단은 이재명 후보를 선출한 것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네. 물론 정치권이 보다 모범적인 후보, 보다 모범적인 모습으로 그 정치를 해주기를 저는 바랍니다만 지금의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 현실 또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장해찬 최고께서 계속 피사헌거권 상실형을 전제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양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취지에 의하면 법조계에서 제가 취재한 대부분 거의 99%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무죄 또는 100만 원 이하로 예측을 했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덕수 출마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서울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자, 먼저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네, 한덕수 대행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을 택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더 큰 책임이라는 것은 대선 출마라는 행보 자체가 가시밭길이다. 그리고 지금 보수 진영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를 이기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조직력이나 지지층의 결집력 그리고 정치 구도상 범보수 진영의 후보가 되어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상대하는 게 매우 어렵고 현재로서는 승률이 낮은 그런 희박한 길에 배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결코 개인의 사리사욕이나 영달을 위한 길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다라는 점을 대변한 그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상당히 고성을 쓰면서 좀 격앙된 톤으로 민주당과 지금 상황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좀 화가 좀 많이 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의 재판은 재판이고요. 그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도 헌법재판인 거고요. 예. 최상목 기재부 장관을 탄핵한 건 또 전혀 별개의 사건이잖아요. 왜 정치권에서 하나 불리한 게 나오면 우리도 바로 복수를 해줘야 되겠다. 대갚아줘야겠다라는 식으로 연쇄작용을 일으키는지 이것이 끌고 올 국정 불안과 국민들의 정치 혐오 그리고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봤을 때 대한민국 지금 정치가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이 정치 불안정성 때문에 경제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예.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무분별한 탄핵 추진은 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하면서도 그 판결문에서 국회도 이렇게 무분별한 탄핵이나 대통령실 정부와 협치 노력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라고 지적하고 비판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취지와도 어긋나는 무리한 정치적 실력 행사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요즘 계속 말하던 것, 대통령 되어도 정치 보복 안 한다는 것, 대통령 되기도 전에 재판 하나 유죄 나왔다고 이렇게 보복을 하는데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국민들께서 결국 역풍으로 회초리로 심판해달라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극한의 대치 상황이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이제 이 탄핵안에 대한 무기명 수기 투표가 진행 중이고 국회 본회의장 바깥에서는 이렇게 국민의 의원들이 항의를 하고 있고 오늘 조금 이제 상황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게 원래 한덕수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네. 이제 최상목 부총리에게 권한을 좀 넘어갈 예정이었는데 그렇죠. 최상목 네. 대행에 대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네. 되자마자 또 최상목
부총리가 직접 사의를 바로 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사표 수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예. 경우는 하야를 선언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또 찾아보니까 권한이 이양되는 시점이 돼야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또 되어 있네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그 최상목 부총리에게 업무를 이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한덕수 권한 대행이 아직은 대행으로 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표를 수리한 것 같고요. 예. 사표를 수리하면은 그 즉시 최상목 그 부총리는 더 이상 이제 부총리는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저 탄핵안 표결 결과는 의미는 없는 폐기돼야 되는 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네. 그 한덕수 대행의 사의 표명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한덕수 대행은 업무를 이주호 부총리에게 이양을 하겠죠. 그 이양하면은 바로 이제 전 권한대행이 되는 것이고 이주호 부총리의 권한대행이 업무가 시작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 이양은 형식적으로는 인사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되지 않을까 좀 추측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표결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오늘 하루 종일 숨가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 다시 좀 볼까요?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예, 지금 오원식 국회의장이 이 투표 안건 불성립이 선포되었으므로 명패함 및 투표함은 개함하지 않겠습니다. 탄핵안에 대해 오늘 투표가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립되지 사내로 않았다고 선포합니다. 하면서 회의를 마쳤습니다. 지금 이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한 게 말씀하신 그렇죠. 사실상 이 투표가 무의미하니까 그 얘기일까요? 그렇죠. 예. 예. 투표의 안 자체가 표결을 할 안으로서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상목 권한대행 다시 말해서 그 부총리가 국무위원 탄핵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표결은 불성립 선언을 통해서 안이 폐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의 전국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요? 상당히 지금 보시는 분들도 혼란스러울 것 같고. 일단은 예.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민주당에서 이주호 부총리 관련해서 탄핵 이야기를 꺼낸 적은 없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관리형 국정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네. 미국발 통산 정쟁 등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동시에 민주당에서 검찰총장 탄핵안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기 때문에 예. 검찰총장 탄핵과 관련해서 또 한 번 여야의 극단 대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만에 하나 민주당이 이제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가 마비된 것으로 보고 그동안 거부권 행사에 막혔던 법안들을 밀어붙인다면 네. 계속해서 한 달 사이에 전국이 매우 시끄러울 것이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숨가쁜 국회 본회의 현장 함께 보고 오셨는데요. 지금 이 투표는 불성립이 선포가 됐고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어서 투표가 중지됐다라는 내용까지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대담에서 한덕수 출마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네. 하고 있었는데요. 좀 더 이어가 보자면요. 한대행이 사퇴를 밝히면서 네.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을 가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제 말을 들으면서 진짜 교묘한 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책임은 뭐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근데 잘못에 대한 책임은 안 지고 더 큰 권력을 갖겠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 더 큰 권력을 더 큰 책임이란 말로 교묘하게 포장을 했지만 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더 큰 권력을 탐하는 모습이지 더 큰 책임을 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과거의 정권의 실패, 비상계엄으로서 국민에게 끼친 어떤 위기의 상황과 혼란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면서 미래의 권력을 갖는 것을 더 큰 책임이라고 기만하는 행위를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듣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화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도 특히 중도층을 중심으로는 저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더 큰 책임, 더 큰 권력 아니냐는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그런데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국무총리를 2번이나 수행했어요. 한 번은 진보 정부에서, 한 번은 보수 정부에서. 저는 이분이 대통령 권력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본 국정 운영의 2인자였기 때문에 권력이나 대통령직이 주는 무언가를 원해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본인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었겠지만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후보만으로는 이재명 후보에게 대항하는 게 여러모로 어렵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고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인과 지지자들이 한덕수 대행의 출마와 그로 인한 컨벤션 효과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무책임한 일이라고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정치의 무대에 오르면 총리일 때보다 훨씬 더 혹독한 검증을 받게 되기 때문에 공직생활 마무리해야 하는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 그게 결코 달가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책임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 같고요. 대다수 정치인들, 특히 한덕수 대행처럼 정통 관료의 길만 걸어온 분들은 출마한다고 하면 아마 배우자부터 가족들이 다 반대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이 나서서 후보가 최종적으로 되든 아니면 컨벤션 효과를 일으키는 일종의 불쏘시개가 되든 뭔가 기여하지 않으면 이대로 정권이 위험한 세력에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대한민국의 평생 공직자로서 봉사해온 한덕수 대행의 출마의 명분이 아닐까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더 큰 책임이라는 말, 십자가를 지겠다는 저 취지의 말이 100분 이해가 되는 바입니다. 아니 너무나 철저하게 진영의 시각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저는 들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의 시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도는 이 혼란을 안정시켜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누구죠? 비상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모든 상황이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고 뭐 벌러러블한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본인의 행동이 이렇게 무책임하면은 혼란으로 또 빠지고 최상목 그 부총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에 대해서 혼란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대신했잖아요. 그 얘기가 뭡니까? 지금의 리더십이 공백이 생기면 그만큼 안보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최전방에 다 비상경계령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모든 것이 지금 예민한 상황이고 경제도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했습니다. 전 정권이 좋은 결과가 없어요. 근데 무슨 본인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나오겠다는 겁니까? 지금 마이너스 0.2% 역성장한 거에 대해서 그 사과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그거를 완화할 것인가, 보충할 것인가 이거를 매진해야 될 사람이 더 경제적 불확실성이라든가 정치의 불확실성을 만들고 그다음에 여야의 갈등에 사실상 중심에 들어와서 더 큰 갈등의 요인이 되고 계시면서 무슨 책임을 졌다는 것이며 그 책임을 지지도 않고 나오면서 더 큰 권력을 향해 가는 것이 더 큰 책임이라고 얘기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어떤 모습일까요? 권력자가 국민들 알기를 우습게 보면서 자기 말만 하는 모습으로 보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예, 한덕수 총리의 출마에 대한 의견 주셨는데 서울 여의도에 사무실 정하고 대선 캠프도 꾸리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이제 내일 대선에 공식으로 출마를 할 걸로 보이는데 55년간 공직에 몸을 담은 정통 엘리트 관료라고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대선 후보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할 거 다 하셨는데 뭘 또 하시려고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좀 전에 총리를 2번 했으니까 욕심이 없을 것이다. 총리는 한 번만 해도 욕심이 없어야 돼요. 원래는. 총리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의 그 의전이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공항에서 의전실에 있다가 바로 연문 열고 비행기 타러 들어갈 정도의 특혜를 주는 자리예요. 그 정도의 영광을 누리셨는데 두 번째도 그거를 받아들였는데 뭐가 욕심이 없으십니까? 또 대통령을 할 기회가 오면은 그것도 하려고 하는 욕심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기본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전 정권의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실패한 정권의 그 부분에 대해서 주요한 그 책임이 있는 내각의 주요 인사입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반성하라는데 그거는 아량곳하지 않고 나는 별개의 사람이야.
완전히 유체 이탈해가지고서 이야기하듯이 전혀 딴 사람, 다른 유니버스에서 온 사람처럼 저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후보로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어떤 평가 내리시겠습니까? 저는 강점이 있다고 봐요. 왜 보수층에서 한덕수 대행을 원하는지. 사실 국무총리이긴 했습니다만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 앞에 친윤이라는 수식어가 붙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정치인 출신, 정치를 조금이라도 길던 짧던 경험한 분들은 친윤이냐 반윤이냐의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는데 총리직을 수행했지만 그 친윤이라는 색채로부터 정치적 부담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호남 출신의 또 진보 정부, 노무현 정부의 총리까지 역임한 경력은 국민들이 봤을 때 한덕수 대행이 특정 이념이나 정파에 강하게 치우치지 않고 김상일 평론가께서 평소 강조하는 중도 실용주의를 잘 담아낼 그릇으로 보일 만한 여러 가지 이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 대선 캠프에 호남 출신의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를 전격적으로 먼저 영입한 것을 보면 우리의 강고한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호남 출신 후보로서의 강점도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상 민주당의 대선 승리 공식이 호남 지지 기반이 있는 민주당이 밀어주는 영남 출신 후보였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항상 영남 지지 기반 정당에서 영남 출신 후보를 내세워서 대선에서 승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영남 출신, 영남 기반 정당에서 호남 출신 후보를 내세우는 파격이 보수 진영에서 처음 일어나게 된다면 예. 상당한 파괴력이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이 한덕수 대행이 가지는 대선 후보로서의 주요한 강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관료는 관료로서의 강점이 있는 거지 정치인으로서 강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료의 강점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상당히 중립적이고 안정감 있고 절제하는 모습, 여기에 강점이 있는 건데 그거로서 지금 혼탁한 정치의 반작용으로 중도를 중심으로 지지가 일어나고 그 지지 때문에 강성 지지층이 전략적 선택을 한 거라면 제가 지금 장해찬 최고께서 하신 말씀에 반론을 말대꾸식으로 한 대꾸도 저는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절제도 보여주지 않았고 중립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마치 한 진영의 대표 주자처럼 중립성을 훼손시켜 가면서 거의 대선 행보를 했고 그런데 어떻게 그게 정통 엘리트, 더 이상의 정통 엘리트의 장점이 있다고 봐지며 그리고 그런 것이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아서 나오는 후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거는 진영 내부에서 만들어진 옹립되는 후보예요. 다시 말해서 그 전 정권의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넘어설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최종 경선 김문수, 한동훈 후보 중에서 금요일, 토요일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이후에 최종 후보가 선출이 되는데요. 자, 그 이후 그 다음 관문이죠. 단일화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늦어도 11일에 단일화를 마무리하겠다라는 계획인데 좀 어떤 방식으로 협상이 이루어질까요? 경선해야죠. 이걸 합의로 한다는 건 정치권에서 불가능해요. 지지율 격차가 아주 크게 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여론조사 경선이라면 룰 가지고 약간의 신경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한덕수 대행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여주는 보수 진영의 기대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주장하는 모든 룰을 수용해도 한덕수 대행에게 크게 불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속전속결로 여론조사 경선을 통한 명분 있는 단일화를 해내는 것이 국민과 보수 진영의 기대감을 반영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혹여 단일화 과정에서 기싸움을 하거나 여론조사 룰 가지고 시간을 차일피일 끌게 되면 이 기대감이 다 소멸되면서 모두가 망하는 길로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오래 끌어서는 안 되고 룰 같은 경우를 양쪽 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제3의 기구에게 일임하던가 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빨리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명분 있는 단일화, 경선 룰을 좀 제3에게 맡겨야 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기본적으로 그 경선을 하게 된다면 예측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게 흥행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3의 그 공정한 사람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항상 그 제3의 공정한 사람을 정하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 또한 역시 굉장히 그 신경전과 서로 이렇게 양측에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선출이 되잖아요. 그럼 당무에 대한 우선권도 후보가 가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정당의 모든 당무에 대해서 후보가 우선권을 가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룰 협상에 있어서 지금처럼 후보로서 토론에서 입장을 밝힌 거와 같은 형태의 입장을 갖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 당의 많은 사람들이 가진 입장을 또 감안해서 그 방향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단일화 협상이 그렇게 만만한 협상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경선에 흥행을 하기 위해서 본선 경쟁력 강화라는 것, 다시 말해서 승리를 위해서 지금 단일화도 하는 것이지 승리 못하는 후보를 뽑을 거면은 뭐하러 뽑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강성 지지층의 조직표가 일방적으로 동원되는 그런 방식은 배제하는 것이 나을 텐데 한덕수 총리가 믿는 구석은 또 그것뿐이 없기 때문에 이 협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대선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인데 범보수 진영의 단일화 시간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한덕수 대행과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 사이의 단일화는 5월 11일 이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예. 그래야만 한덕수 대행이 기호 2번을 달 수 있기 때문에 5월 11일이라는 데드라인을 넘기면 무의미하고요. 뭐 이낙연 전 총리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 또 다른 이 국민의힘 바깥 세력과의 단일화나 빅텐트 논의는 5월 11일 이후에 추진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한덕수 대행 측에서 이 시간표를 거꾸로 계산해서 우리가 바깥에 있는 호남 세력이나 중도 세력과 단일화 먼저 하고 국민의힘 후보와 하겠다라고 하면 여러 관료 출신 정치인들이 실패했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므로 우선은 5월 11일 이전까지는 국민의힘 후보와의 최종 단일화로 보수 결집을 이뤄내고 그 이후에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제대로 된 순서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저 말씀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예, 게요.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면은 그게 어떻게 단일화죠? 내부에서 그 같은 당에서 후보로 나와서 경선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단일화가 아니에요. 바깥에 있는 다른 정당과 후보가 있었을 때 후보끼리를 단일화하거나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다음에 단일화를 하는 것이 단일화지. 그게 어떻게 당으로 들어오는 게 그게 단일화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한덕수 그 지금 권한대행의 입장에 서서만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거는 제도적 정당성도 없고 어떤 공정성도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공당으로서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무리 급해도요. 지금 중도에서 사람들이 하나의 정당을 하나의 제도로 공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기본적으로 지킬 부분은 지키면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 듭니다. 말씀을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입당 후 단일화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소속 신분으로 대선 예비후보 등록한 다음에 단일화 경선을 거치고 한덕수 대행이 승리하건 혹은 패배하건 조건 없는 입당을 통해서 국민의힘 후보와 힘을 합친다라는 것이 양자가 대부분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단일화 스케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범보수 빅텐트 단일화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은 빅텐트라는 게 성공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빅텐트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는데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를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총리실 공보실에서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밤 최상목 경제부총리 사임안을 제거한 뒤에 이주 호 교육부총리와 정부 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만나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안정된 국정 운영을 당부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당초 오늘 오후에 한덕수 대행이 사의를 표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최상목 부총리에게 권한이 이양될 예정으로 전해졌으나 조금 전에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사표가 수리가 됐고 관련해서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주 교육부 총리를 만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만나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안정된 국정 운영을 당부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 총리실 공보실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예, 조금 전에 질문을 드렸던 내용을 좀 이어가 보면요. 이렇게
이렇게 빅텐트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들 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세요? 윤여준 전 장관은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에 합류를 했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국민의힘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다분히 사적인 감정이 들어간 논평이라고 보고요. 이분들이 다 오래된 분들인데 옛날 정치 다 까먹으신 것 같아요. 김영삼 전 대통령의 3당 합당도 일종의 빅텐트이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DJP 연합도 빅텐트이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도 최종 결렬이 있었지만 그 단일화까지의 협상 다 빅텐트를 위한 노력이었던 거죠. 예. 그런 빅텐트들로 정권을 만든 역사들이 생생한데 빅텐트 효과가 없다? 뭐 빅텐트를 친다고 무조건 승리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지지 기반을 넓히고 교집합을 넓게 만드는 것이 정치권 승리의 공식이라는 것마저도 부인하는 것은 다분히 개인의 정치적 입장에 따른 사적 논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평론가님 의견도. 그러니까 이 빅텐트가 나갈 방향이 같으면 그게 행군용 빅텐트잖아요. 근데 이 나갈 방향이 같지 않고 모이면 그게 숙박용 빅텐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같이 나갈 방향이 지금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당으로서의 국민의힘, 이 정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그 세력의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둘로 나눠져 있어요. 비상계엄을 옹호하느냐, 옹호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그 세력에 대해서 동조하느냐, 동조하지 않느냐. 이걸로 지금 나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빅텐트가 쳐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빅텐트가 쳐져서도 본선 경쟁력을 중심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 정권의 대리인을 옹립하기 위한 빅텐트, 그것이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주도되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국민들이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국민의 정치적 수준을 너무 얕잡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빅텐트는 무의미하다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국민들의 의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물은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42%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한덕수 후보 13%, 한동훈 후보 9%로 오차 범인의 수치가 나타났는데 이 결과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뭐 아직까지 출마 선언을 한 것도 아닌데 한덕수 대행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예. 김문수 후보에게 전주에 지지했던 분들이 한덕수 대행을 조금 더 많이 선택하지 않았나 싶어요. 여론조사의 비교를 분석해 보면 결국 이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경선에서는 두 사람 사이의 경쟁력이 관건이 된다기보다는 누가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협조적으로 나오느냐 그런 부분을 보수 지지층들이 더 적극적으로 판단하겠다 싶은 추론을 이 여론조사를 보면서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경선 초반부터 김문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던 김문수 후보가 오히려 저 한덕수 대행을 지지하는 분들을 경선에는 한덕수 대행이 후보 선택지에 없으니까 예. 그 지지세를 가져온다면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보수 진영과 국민의힘 내부에서 감돌고 있는 분위기 같습니다. 예. 평론가님 해석은 어떨까요? 제가 계속해서 이제 앵커님한테 이런 질문이 있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여론조사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예, 드립니다. 근데 추세는 한동훈 후보가 확실하게 상승세로 치고 올라오는 추세인 거예요. 예. 한덕수 권한대행은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를 다 받아 안아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다 받아 안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보여져서 중도 확장성이 있다라는 건 그냥 보수 진영의 희망사항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도의 지지가 확인된 후에 강성 지지층, 전통 지지층의 전략적 지지가 있는 것이 순서이지 이렇게 전통 지지층에 의해서 만들어진 후보를 중도가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착각일 것이라는 것이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저는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세 말씀하셨으니까 추세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일련의 과정도 지금 속보로 저희가 전해드린 부분도 있고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결과도 있고 앞으로 이 추세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예. 이번에 대법
파기환송은요, 유권자들에게 이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전략적 선택을 하려는 유권자가 늘어날 수도 있겠다. 그것은 한동훈 후보에게는 조금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지금에 나와 있는 이슈들이 좀 더 치열해질 거거든요. 그럼 이 치열해지는 이슈에서 공격 포인트가 상대적으로 덜한 후보가 한동훈 후보로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는 좀 유리한 앞으로 캠페인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하루만 해도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했거든요. 추세에 좀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오늘 하루로 보면은 보수 진영에서는 가장 큰 수혜자 한덕수 대행이라고 봐야 되죠. 마지막에 최상목 기재부총리 사의 수용하면서 다시 한번 또 뉴스를 장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민주당의 어떤 무리한 행보들이 한덕수 대행의 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사퇴하고 출마한 것에 대한 어떤 정치적 명분까지 자동적으로 만들어준 모양이 됐기 때문에 네. 저는 한덕수 대행이 오늘 반사 이익을 가장 많이 누리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범보수의 이 후보들이 결정된다면 이재명 후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오늘 민주당의 무리한 최상목 기재부 총리, 기재부 장관 탄핵으로 인한 중도 보수층의 결집 여론이 누가 되었든 하나로 합쳐질 범보수 진영 후보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되는 추세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 유죄 취지 파기환송 그리고 한덕수 대행의 사퇴 그리고 조금 전에 있었던 그 본회의 상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